전 세계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한화 기준 한 돈당 거의 60만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매입하는 가운데 하버드대 마이클 폴슨 교수가 주목한 것은 한국입니다. 그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재조명하고 있을까요? 30년 경력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밝히는 한국 경제의 숨겨진 저력과 세계 경제 위기 속 한국의 놀라운 역할, 그 충격적인 분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폴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역사상 처음으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 연구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금값 추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죠.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온 제게도 이런 급격한 상승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어요. 미국과 EU 사이의 관세 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중동과 동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죠. 여기에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조짐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논문 상담을 위해 찾아왔지만 대화의 주제는 어김없이 금값 폭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향했죠. 교수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대량 매입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는 걸까요? 영리한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작년부터 금 매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까지. 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이는 명백히 불안한 신호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보다는 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수년간 국제 금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전조라고 보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던 중 문득 과거 연구했던 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비교 연구했던 자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사례는 특별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수십 년간 다양한 위기 대응 사례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외환 보유고를 채운 경우는 유례가 없었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과거 한국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사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옛 연구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시민의식과 단결력의 표현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례였어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어떤 나라도 국민적 차원의 자발적 운동 같은 접근법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공동체 의식 1997년 한국 재조명. 이번 글로벌 금융 불안정 속에서 과거 한국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지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현대 경제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공동체 정신과 국민적 단합이라는 비경제적 요소들이 실제로 경제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보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주제로 특별 강연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의 금값 폭등과 경제적 혼란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면서 과거 한국의 독특한 위기 극복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닌 실제 위기 속에서 한국가와 국민들이 보여준 특별한 지혜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금값 폭등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라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과거 유사한 위기에서 놀라운 극복력을 보여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이 때로는 수치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의 힘을 재발견하게 될 겁니다. 칠판에 1997년 IMF 위기와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적으며 저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제 경제학자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였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경제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었죠. 지금도 제 연구실 책장에는 당시 수집한 한국 신문들과 연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네요.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 바트와의 폭락으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번졌어요.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며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죠.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210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답니다. IMF 구제금융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었어요. 고금리, 긴축재정, 기업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조건이 따랐죠. 한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에 빠졌고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했어요.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한국 경제의 신화가 무너지는 듯 했답니다. 바로 이때 제가 주목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했죠. 경제학자로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내놓는 현상은 합리적 경제 행위자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1998년 1월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을 제안했어요. 국민들이 자신의 금을 국가에 기부하면 이를 외화로 바꿔 외환 보유고를 늘리자는 취지였죠.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으나 순식간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답니다. 어떤 경제 이론도 이런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통계 자료로만 본다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오히려 개인 자산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금반지, 금목걸이, 금메달,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답니다. 당시 수집한 신문 사진들을 보면 전국 곳곳에 설치된 금 모으기 캠페인 부스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여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했죠.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도 앞장섰고 온 국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는 경제학자인 저조차 놀라게 했답니다. 단 2달 만에 모인 금의 양은 227톤, 당시 가치로 약 24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IMF 구제금융 210억 달러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재 한화 가치로는 3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수치만으로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국제 금융시장에 보낸 메시지였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 국민들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는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한국을 떠났던 해외 자본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도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경제학자로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 운동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이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외환 보유고 증대를 넘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경제 회복에 있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답니다. 또한 이 운동의 확산 과정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 전통적인 미디어와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대규모 국민운동이 일어난 것은 한국 사회의 강한 연대의식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죠. 당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참여한 범국민적 운동이었어요. 종교단체들은 신자들에게 참여를 권유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금을 사서 기부했죠.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고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들의 금을 보내왔답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자발성과 창의성이었어요.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죠. 금이 없는 사람들은 헌혈이나 자원봉사로 동참했고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금 기부를 격려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했답니다. 제가 특히 감명받은 것은 당시 한국 국민들의 희생정신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 모습은 서구 경제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죠. 이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깊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금 모으기 운동의 성공은 한국이 IMF 위기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르게 극복하는 데 기여했어요. 한국은 IMF로부터 빌린 돈을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 상환했고 2001년 8월에는 마지막 분할 상환금을 갚아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과정을 단순한 성공 사례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경제 위기 속에서 발현된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치관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한국의 위기 극복 방식이 특별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독특한 정신적 가치였죠. 첫째, 홍익인간의 정신이에요. 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한국 건국 이념이라고 해요. 이런 가치관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중시하는 문화적 토대를 형성했죠. 둘째, 정의 문화예요. 한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독특한 유대감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죠. 셋째,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회복력이에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회복력을 부여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에서 발현된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위기 속에서 발현된 집단적 지혜이자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희생 정신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었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참여의 자발성이었어요. 정부의 강제나 압력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운동이었죠.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었고 한국 사회의 내적 결속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또한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더라도 모국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동참했다는 것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시도했어요.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의미하죠. 한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된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이런 제학문적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또한 한국 사회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합했다는 경험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선이 되었죠. 이런 단합된 모습은 이후에도 한국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 경제학자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들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우리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의는 단순한 복수형 대명사가 아닌 강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내포하는 문화적 개념이죠.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는 경제학자인 제게도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위기 직후만 해도 많은 서구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회복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죠. 한국 경제 모델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분석이 주류였고 장기적인 침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예측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은 IMF 위기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이후 더 강력한 경제 강국으로 재탄생했죠. 저는 이런 경제적 기적을 지켜보며 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어요. 과거 부채에 의존하던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이고 유연한 경제 구조로 전환했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크게 낮아졌고 외환 보유고는 대폭 증가했으며 금융 시스템도 한층 건전해졌어요. 제가 2000년대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답니다. 5년 전 위기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솟아나고 IT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었죠.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소비 심리도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급부상이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R&D 투자를 지속했고 그 결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한국의 장기적 안목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현대와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죠. 저는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자란 미국인으로서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 뒤에는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평균 이상의 R&D 투자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죠. 저는 서울 대학가를 방문할 때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탄했답니다. 디지털 혁신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했어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매우 높았죠. 한국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핀테크,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전시켰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에서 혁신 선도자로 변모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이는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창의적 인재 육성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문화산업에서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한류로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관련 산업과 관광업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모습은 경제학자인 저에게도 문화의 힘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실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죠. 이는 메르스 사태 등 과거 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금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30년 경력의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런 위기의 징후들이 익숙하지만 동시에 이번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느끼고 있답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여러 국가의 경기 둔화 조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지난 25년간 보여준 놀라운 위기 극복 능력 때문이에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한국은 특별한 회복력과 적응력으로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왔죠. 저는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죠. 행사 후 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왜 한국은 모든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성을 깊이 연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국민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첫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둘째,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선도적 위치에 있어요. 이런 분야의 혁신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셋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소프트 파워를 넘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류를 통한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은 관광, 패션,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적 자세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마음,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 그리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단결력. 이런 가치들은 지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저는 몇 달 전 서울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 기업의 CEO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IMF 때는 금을 모았고, 금융위기 때는 기술을 혁신했고, 팬데믹 때는 K-방역으로 대응했죠.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확신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싶었죠.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1997년 한국인들이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현재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신이야말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최근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 수업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IMF 당시 50년 된 결혼 반지를 기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교실 전체가 숙연해졌고 많은 서양 학생들은 그런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표현했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물질적 성공과 기술적 혁신을 넘어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은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경제학자로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IMF 위기 당시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 그리고 이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저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앞으로도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줍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인은 등 뒤에 불이 붙어야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단결하고 더 혁신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을 표현한 말이었던 거죠. 지금의 금값 폭등과 세계 경제 불안은 분명 심각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듯이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강인한 의지와 애국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있는 한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도 더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숫자와 그래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힘,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특별한 애국심과 단결력은 제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위기 극복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정신, 그 찬란한 애국심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를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의 가치는 그 어떤 금보다도 빛나고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